11번 보겠습니다. 자산의 유동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높다 낮다 나타내니까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2번 자산의 현금화 용이성이 답이 되겠고요. 12번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1번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쭉쭉쭉 나와 있는데 소득 분배의 그 지수와 관련 없는 게 하나 섞여 있네요. 3번 러너 지수가 되어 있는데, 러너 지수는 그 시장 이론에서 독점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13번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모두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변해도 소비량의 수요량에 변함이 없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1번은 모든 소득을 받아나야만 사용하는 소비자, 이거는 단위 탄력적인 그러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일 때 해당되는 거고요. 자, 한번 찾아보면은 3번이 있네요. 매일 바나나를 일정량 소비하는 소비자, 이럴 때 가격이든 뭐든 소득이든 변해도 항상 일정량을 소비하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인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갖는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14번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통화량 증가.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비용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인플레이션 조세.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정부는 이를 통해서 시늉리제라고 하는 이득을 얻게 되죠. 3번 메뉴 비용. 가격이 계속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 메뉴판에 있는 그 가격표도 계속 이제 수정해서 해야 되죠. 그런 걸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4번 자원 배분의 왜곡. 예를 들면 부동산 쪽 이제 물가가 폭등할 경우에 경제의 모든 자원들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5번 실질 소득의 재분배.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에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돈으로 이제 다시 갚아야 되겠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근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실질 채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부담은 떨어지고 채권자의 그 채무자에 대한 권리 금액은 이제 또 그것도 이제 감소하게 되니까 채권자는 불리하고 채무자한테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재분배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지역 경제 통합의 여러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관세 동맹으로 인한 무역 창출 효과는 무역 전환 효과보다 크다. 이것은 특정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쪽으로 나눠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는 아니고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공동시장보다 관세동맹이 보다 강력한 지역경제 통합 형태이다. 생산요소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는 게 공동시장인데 관세에 대한 동맹만 이루어지는 관세동맹보다 더 강력한 통합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번 현재 유럽연합은 공동시장의 단계에 있으며 유로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연합의 단계는 접어들지 않았다. 이미 경제연합의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2002년 당시에. 4번 FTA는 지리적 근접성을 이유로 형성되기도 하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체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뭐 칠레라는 나라랑도 FTA를 맺고 있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5번 무역특혜협정에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진다. 무역특혜협정은 어떤 관세율에 있어서의 특혜를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과는 관련이 없게 되겠습니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공동시장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는 보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적응적 기대를 통해서 경제주체들이 물가에 대한 예상을 할 때 어느 방법이 가장 적합한가? 적응적 기대는 이제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물가에 대한 예상을 하는 그런 기대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보기를 보면은 2번이 보기 2번에 나와 있네요. 과거의 물가 자료를 이용한다. 그래서 다른 보기들은 정적되면 상관이 없는데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한다. 이거 합리적 기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6번 문제는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수요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해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켰대요. 그때 소비자 인형 얼마나 감소하겠는가. 일단은 이거는 그래프로 접근, 뭐 수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Q, 여기가 이제 가격이 되겠고요. 일단 수요함수는 역수요함수를 식을 구해보면 P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Q는 20-P, 따라서 P는 20-2Q가 되겠네요. 그러면 Y축에서는 여기가 20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직선을 그어보면 수요함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균형 가격이 10에서 12로 상승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여기가 11로 가고 여기를 12라고 놓으면은 원래는 가격선이 여기에다가 조세 정책에 의해서 12로 증가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에서 소비량은 지금 이 선상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안에 면적을 구하려면 지금 요 높이는 2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가로 길이를 구해야겠죠. 가로 길이를 구하려면 식을 통해서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가격이 10일 때 Q와 12일 때 Q를 구하면 되겠죠. 10일 때 Q 가격이 10일 때는 여기다 10을 넣으면 Q는 5가 되겠고요. 가격이 12일 때 여기가 12면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면적이니까 사다리꼴 면적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에 4 플러스 5 곱하기 높이 2 그러면 이게 9가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9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콥더글랍스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1차 동차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노동과 자본이 각각 1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자본 한계 생산성이 주어져 있고 A, B, C라는 상수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바로 이용해 봅시다. A라는 조건은 1차 동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B와 C 지수의 합이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과 K가 1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주어졌으니까 일단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구해보면은 MPL은 지금 생산함수를 L에 대해 미분하면 A, B의 L에 B-1, K의 C가 되겠고요. 그런데 노동과 자본이 1일 때 L과 K에 1을 넣으면 A, B만 남죠. 이게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생산 MPL K는 K에 대해서 생산함수를 미분하면 A, C의 L의 B승, K의 C만 1승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L과 K에 1을 넣으면 A, C만 남죠. 이게 2분의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MPL과 MPK를 더해보면 A로 묶을 수 있죠. A에 B 플러스 C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B 더하기 C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 2분의 1을 MPL과 MPK에 각각 넣으면은 B는 3분의 1이 되고요. C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을 골라보면은 3번이 되겠네요. 네. 19번 문제입니다. 독점 공급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있네요. 독점 시장에 대한 문제겠죠. 수요함수가 주어져 있고 비용함수가 주어져 있고 독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은 독점 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MR은 MC 이 조건은 우리가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수요함수를 이제 역수요함수 방식으로 바꾼 다음에 B는 100-Q 얘를 이제 한계 수입 곡선을 구하면 직선이니까 역수함수의 기울기의 2배를 하면은 이게 한계 수입 곡선에 대한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MC를 구해보면 MC는 비용함수를 Q에 대해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4 플러스 2Q가 되겠네요. 그래서 MR은 MC 조건에 의해서 100-2Q는 4 플러스 2Q가 되고요. 그래서 4Q가 96이니까 Q는 24가 되겠네요. 따라서 가격 P는 이거는 역수함수에 대입하면은 100-24니까 76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외부성에 관한 서술이다. 가장 적절한 답안은 보기를 보니까 뭐 어떤 게 옳으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가로 A.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가 존재할 경우 시장 기능만에 의한 규정에서 사회적 한계의 비용은 사적 한계의 비용보다 크다. 자, 외부 불경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적 한계의 비용이 사회적 한계의 비용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야 그 사적인 시장에만 맡겨두면은 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많이 과잉 생산돼서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맞는 복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생산에서 외부 경제, 좋은 영향이 존재할 경우에 시장 기능만에 의한 균형에서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크다가 아니라 사회적 한계 비용이 더 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사적 한계 편익, 사회적 한계 비용, 사적 한계 비용은 같은데 사회적 한계 편익이 더 크니까 시장에 그냥 맡겨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작게 이제 생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B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C. 코드 정리는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에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한 효율성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룰만 잘 정해진다면 재산권에 대한 뭐 정의가 명확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만 맞는 보기인데 일단은 보기로 가면 1, 2, 3번은 뭐 두 개가 옳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고요. 4번 A, B, C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거 틀리게 되겠고요. 5번 A, B, C 중 하나만 옳은 설명이다. 그렇죠. A가 옳은 설명이니까 이 보기 5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1번 어떤 기업이 있는데 학력과 성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자, 전 직원 중에 여직원 비중이 40%, 그러면 남자 직원이 60%라는 얘기고요. 여자 직원이 40%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학사 학위 소지자 비중은 42%. 전체 중에 학사가 42%, 그럼 비학사가 58%가 되겠네요. 또한 전체 남자 직원 중에 학사 학위 소지자의 비중은 50%이다. 그러면 여기가 학사고 여기 학사가 아닌데 학사가 50%고 비학사가 50%.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 남자 학사는 6, 5, 30에서 30%가 되겠고요. 전체 남자 중에 비학사도
50%라고 했으니까 전체 남자이면서 비학사인 사람도 30%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에서 여직원을 무작위로 하면 선정했을 때 그 직원이 학사학위 소지자일 확률. 즉 여자이면서 학사인 경우,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여자 중에 학사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자는 40%니까 뭐 전체 100명이라고 하면 40명 중에 여자 중에 학사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전체가 학사가 42명이라는 거고 남자의 학사 수가 30명이라는 수니까, 그러면 여자의 학사 수는 12명이 되겠죠. 10%. 그러면 여기가 40분의 12가 되고 30%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현시 선호에 대한 이론이네요. 문제네요. 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자, 봅시다. 일단 예산선이 PA에서 PB로 변했대요. 즉 PA에서 PB로 이렇게 회전을 했다는 겁니다. 요 A2라는 점을 축을 중심으로. 그럴 때 소비자의 선택이 PA에 있는 A1, A2, A3 중에 어느 한 점에서 PB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이동한 것을 보여준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A1에서 B1으로 이동, A1에서 B1으로 이동, 자, A1에서 B1으로 이동. 자, 기존의 예산선 PA라는 선에서는 A1을 소비하고 있다가 PB로 이제 예산선이 변했을 때 B1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말이 되는 게, 이 PA라는 가격선상에서는 이 B1이라는 소비점은 소비할 수가 없던 그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격선이 바뀜에 따라서 B1을 소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A1에서 B2로 이동, A1에서 B2로 이동.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PA에서는 이제 A1을 가장 선호했는데 PB로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A1을 소비할 수 없게 됐는데, 그 다음에 소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이 A2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B2.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A2에서 B2로 이동. 결국 같은 요 점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요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A3에서 B1으로 이동, A3에서 B1으로 이동, A3에서 B1으로 이동. 얘도 B1이 기존 원래 예산선인 PA일 때는 B1을 소비하지 못했는데, 이제 PB로 바뀜으로 인해서 소비할 수 있게 돼서 B1으로 옮겨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럼 1, 2, 3, 4번이 맞으니까 5번이 답인데, 5번이 왜 안 되냐 한번 봅시다. A3에서 B3 이동했대요. 자, A3에서 B3로 이동했대요. A3는 어딨냐? A3에서 자, B3로 이동했대요. 자, 이거는 왜 말이 안 되냐? PA라는 예산선에서 이 사람은 A3에서 가장 효용 극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B3도 고를 수가 있었죠. APA라는 예산선 하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 B3보다는 A3를 선호했다는 건데, 가격선이 이제 PB로 바뀌었어요. 근데 PB 하에서 A3도 소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3로 옮겨갈 이유가 없죠. 이것은 현시선 이론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23번 정보경쟁에 대한 문제네요. 자, 바로 1번 보겠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측의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자, 감추어진 특성. 그렇죠? 감추어진 특성. 이게 역선택이죠. 2번 유인 설계를 잘할 경우 도덕적 K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네. 인센티브 시스템. 요거는 이제 도덕적 K에 관련된 그런 해결 방식이 되겠습니다. 3번 정부가 자동차 보험에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면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자, 보험을 모든 사람, 위험성이 높으나 낮으나 모든 사람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 높은 확률과 낮은 확률의 어떤 평균 수준의 그런 보험을 설계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그 위험성이 중간 정도인 그런 확률에 맞춰져서 책정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원래 그거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지만, 사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내야 되는 원래 위험 확률에 따라 내야 되는 그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게 불리한 제도가 되게 그것이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 선별이란 불완전하게 정보를 가진 측에서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고, 네, 맞고요. 신호발송이란 정보를 가진 측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알리려는 노력이다. 네, 둘 다 맞는 얘기가 됐고, 이것이 역선택 상황에서 좀 더 좋은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주체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5번,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날 경우 손실의 일부분만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맞는 보기가 되는데, 완전 보장을 해줄 경우에는 이제 막 일부러 막 불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손실의 일부분만을 보장해주면은 그 화재를 일부러 내려고 해도 일부분은 자기가 이제 그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은 자기 돈으로 이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소되긴 힘들겠지만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인가? 유럽의 어느 나라는 1960년대 자기 영해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발견했다. 자원이 발견됐네요. 이 천연가스의 발견은, 여기가 중요하죠. 특정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생산 요소가 이동하기 시작해서 결국 천연가스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생산과 고용이 증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답으로 가면 1번 립친스키 정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는 레온테이프 역설인데, 먼저 3번 보기 핵쇼어린 정리를 설명을 하면은 무역이 일어나는 원인을 어떤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요소 부존량, 그것을 집약적으로 생산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정리인데요. 이번 레온테이프 역설은 미국이 자본이 풍부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수입하고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서 일컫는 말을 레온테이프 역설이라고 합니다. 4번 스톨퍼 사무에 쓴 정리는, 요거는 재화 가격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요소 가격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이 그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 보수를 상승시키고 다른 요소의 실질 보수를 하락시킨다는 그러한 정리입니다. 5번의 요소 가격 급등화 정리는 실제 어떤 두 국가 간의 무역이 발생할 경우에 요소가 수출되고 수입되지 않았는데도 그 양국의 요소 가격이 그 재화의 수출 수입을 통해서 균등하게 된다는 그러한 정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립친스키 정리가 되겠습니다. 25번 교역조건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교역조건이란 한 단위의 수출 상품과 수익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우리의 수출 상품을 X제라고 해서 X제 가격을 PX라고 하고 수입 상품을 Y제라고 하면은 PX 나누기 PY가 교역조건이 되겠습니다. 2번 자국의 화폐가 평가절하되면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자, 평가절하, 환율이 상승하면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자국의 화폐가 평가절하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교역조건 악화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3번 이론적으로 교역조건은 상품의 수출이 뿐만 아니라 서비스 거래까지 포함한다. 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한국과의 수출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수입 상품의 양이 증가하면 교역조건 개선된 것이다. 즉 PY면 PX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5번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반드시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교역조건 악화가 아까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국의 화폐가 평가절하되면, 즉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에 교역조건이 악화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국제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은 순수출이 늘게 되죠. 그리고 국제 수지는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02년도 제3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으로 출제됐던 경제원론 25문제를 모두 풀이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